네, 이번에는 논술 시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그 시사에서도 가장 포괄적이고 논술에서 가장 적용하기 쉽기도 하면서 좀 포괄적인 개념이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와중에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가치적 개념에 대해서는 한 번씩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논술 답안으로 작성을 할 때는 이러한 자유와 평등을 개념적인 의미로 쓰기보다는 우리 주변의 시사적인 구체적 사례로 좀 적을 필요가 있을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좀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우리 시사적인 환경에서 연결되고 있는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지금 화면에서 보듯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떻다? 어떤 개념화되어 있는 아카데믹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유와 평등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두 바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자본주의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전 세계적으로 나름대로 조금 국가다운 국가, 나라다운 나라들은 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갖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이제 이게 합쳐져서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 국가가 양 바퀴, 즉 자유라는 바퀴와 평등이라는 바퀴, 두 바퀴로 굴러가는데요. 실제로 우리는 국가에서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 평등의 가치를 우선시하느냐를 뭘로 결정하냐면 바로 선거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자유와 평등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개념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의 가치도 중요하고 평등의 가치도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나 어떤 집단은 자유를 조금 더 중요시하고 어떤 사람이나 집단은 평등을 조금 더 중요시할 뿐인 거죠. 그런데 한 사회가 나름대로 굴러가는 데 있어 가지고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자유와 평등이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설령 자유에 대해서 본인이 더 애착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평등보다 조금 더 평등의 가치를 더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자유보다 조금 더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 자유와 평등이 완전히 어떤 전쟁의 개념처럼 서로 대립성이 너무나 강하고 심지어 그게 폭력적으로 나왔을 때는 굉장히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극대화시킬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냐면 자유라는 거는 우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사에서 자유라는 거는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반영한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평등의 가치는 진보의 가치와 나름대로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는 보수, 평등은 진보. 그래서 흔히 우리가 민주주의를 부를 때도 이쪽에 있는 보수 계층은 항상 이 앞에다 자유를 붙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평등은 그냥 일반 민주주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난히 보수 계층에서는 민주주의 앞에다가 자유를 갖다 많이 붙이죠. 그래서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국가나 사회가 선거를 통해서 보수 정부가 들어설 경우에는 국민들이 어떻다? 주권자들이 자유와 평등의 두 가치를 다 발전시켜야 되는데 평등보다는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갖다가 동시에 하는 한 국가나 사회에서 평등을 강조하는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국민들 즉 주권자가 자유의 가치보다는 평등의 가치를 좀 우선시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국가들이 이러한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가 정당의 개념으로 사회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수 정부를 구체적으로 국가별로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미국에 공화당이 있죠. 공화당. 그러면 또 미국엔 또 뭐가 있습니까? 민주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가치인 공화당과 진보의 가치인 민주당이 양당이
서로 대립성을 좀 띠고 서로 상호 보완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는 보수를 지향하는 말 그대로 보수당, 그 다음에 진보를 지향하는 노동당, 이 양 거대 정당이 또 뭐야? 서로 대립을 하면서 상호 보완을 하면서 사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보수는 자민당, 그 다음에 진보는 민주당이죠. 뭐 일본은 뭐 압도적으로 자민당이 오래 집권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 자민당이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일본의 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 다음 또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민당이 보수의 가치를 반영하고 서민당이 진보의 가치를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수 정당이 집권하고 또 어떤 때는 진보 정당이 집권하고, 그래서 서로 갈등 요소를 띠고 있지만 상호 보완성을 띠면서 교차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러한 가치 개념이 국가의 주요 이념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보수와 진보가 나름대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국가를 이룬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져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좀 더 세부적인 형태로 가치 지향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보수는 뭘 중요시한다? 바로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반면에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이 진보는 형평성을 강조합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효율성은 수직적인 형태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적. 그래서 어떻다? 좀 더 위에가 나름대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반면에 형평성은 수평적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똑같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을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자유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고, 이거는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하는 거는 평등의 가치를 중요시한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이 효율성과 형평성을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10개 따는 것보다는 금메달을 2개 따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이쪽 부분의 가치 지향입니다. 반면에 여기서는 금메달을 딴 사람이 한 명이 없다고 할지라도 동메달 혹은 동메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이 그냥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고 왔다, 그 자체에 만족을 한다고 보면은 이게 바로 형평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봐주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이해되시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한 번 또 여러분들이 또 이해가 또 덜 될까봐 다른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고등학교나 이런 대학에서 어떤 한 명의 천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 천재가 고등학교나 대학을 대표할 정도로 엄청난 머리가 좋은 학생이다. 그럼 그건 효율성입니다. 반면에 어떤 특별하게 똑똑한 학생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우수한 천재적인 건 없지만은 그냥 고만고만하지만 나름대로 굉장히 성실하고 어떤 나름대로 인간관계라든가 이런 게 좋다. 그럼 그 자체로서 중요하게 그걸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형평성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자유, 보수, 효율성의 가치에서는 국가나 사회가 나름대로 성장을 중요시한다. 성장. 이게 효율성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고도성장, 이런 걸 압축 고도성장,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죠. 경제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반면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배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라든가 시사를 접하다 보면 성장이냐 분배냐 이 두 개가 대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역으로 보더라도 여기는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기는 보호무역을 강조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굉장히 좀 개방을 안 하려고 하고, 평등의 가치는 나름대로 거꾸로 됐죠. 여기는 FTA를 지향하고 여기는 반 FTA를 지향하죠. 근데 약간 특이한 게 지금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는데 굉장히 보호무역을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자유는 자유무역,
평등은 보호무역이었는데 이제는 이 관계가 약간 허물어지는 면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떻다? 가치지향이 평등은 보호무역, 그 다음에 자유는 자유무역.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예전에 우리나라 꽤 오래 전에 농산물 그 수입 개방했을 때 진보적인 계층에서는 FTA를 반대했고 그 다음에 보수 계층에서는 FTA를 찬성했습니다. 이제 그런 나름대로 갈등, 우리나라 국내 갈등을 보더라도 이렇게 서로 연결되고 있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름대로 국가 전체 국토 개발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사회에 대한 균형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여기는 뭡니까? 중앙 집권적인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지방 분권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앙집권, 지방분권은 뭐냐면 여기는 수도권 중심, 여기는 지방을 굉장히 나름대로 소외하지 않게끔 강조를 한다는 거죠. 여기 있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도 가장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예를 갖다 들게 되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행정수도 이전, 예전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 이전을 갖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진보 정부인 노무현 정부가 서울, 수도권, 중앙만 잘 살아서는 안 된다. 인구도 분산시키고 지방도 잘 살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을 굉장히 강조했죠. 반면에 그때 당시에 이쪽 보수 정당에서는 절대 반대를 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왜냐하면 지방 분권이 되면 뭐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집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뉴욕이나 도쿄나 아니면 런던, 파리 이런 데랑 경쟁을 하려면 서울도 아주 부족한데 지방까지 같이 하려고 한다면은 오히려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인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중앙에서 벗어나서 지방으로 가고, 여기는 지방으로 가야 된다는 거 인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 비효율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수도 이전이 안 됐죠. 그래서 이제 행정, 복합도시만 지금 세종시로 되고 있습니다. 약간 미완의 완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중앙집권하고 약간 연결되는 겁니다. 다수가 주주가 되는 반면에 여기는 소수가 주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방이 바로 소수의 비주주가 되는 거고, 여기 중앙집권은 다수의 사회적 주류 계층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의 소수이며 비주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성애자라든지 아니면은 병역 거부를 할 때 나름대로 본인들이 종교적 병역 거부 이런 걸 사회의 소수이면서 비주류 계층이라서 여기는 굉장히 진보적인 성향으로 좀 나타내주고요. 방금 얘기했던 동성애라든지 아니면은 종교적 병역 거부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소수에 대해서 반대하고 비주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수의 주류 계층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기업 정책을 보게 되면 여기 자유를 지향하는 보수 정부에서는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시행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진보를 지향하는 평등 이쪽에서는 중소기업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가 말하지 않더라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쪽 보수 정부가 들어왔을 때는 대기업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중소기업 쪽에서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 보수 정부에서는 부유층을 나름대로 더 잘 살게 하는 거. 반면에 여기 나와 있는 이 평등계층은 서민층을 더 중산층과 서민층 위주로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부유층이 잘 살아서 효율적으로 경제를 이끌어서 그걸 낙수 효과로 중산층과 서민층한테 분배가 되게끔 하는 걸 말하는 거고, 여기는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오히려 중산층과 서민층이 오히려 더 이득을 많이 가져가게 해서 분배를 가져가게 해서 형평성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대기업의 법인세를 여기는 굉장히 많이 인하를 했죠. 인하. 왜? 대기업을 나름대로 키워주기 위해서. 반면 여기는 법인세를 인상을 했죠. 대기업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서민층에, 중소기업의 서민층에 나름대로 이득을 분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약간 좀 느낌상으로 여러분들 좀 봐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1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1등만. 반면 여기는 꼴등도 같이.
왜 이게 자유이고 평등이고 효율성, 형평성인지 알겠죠? 1등만. 그러니까 꼴등이 많은 것보다는 1등 하나가 낫다. 여기는 뭐야? 1등이 없어도 좋다. 꼴등도 뭐야? 같이 간다. 그래서 여기는 경쟁을 굉장히 강조하고요. 여기는 뭐야? 상생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교육 관련되는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쪽 보수에서는 굉장히 경쟁이 심화되고, 그 다음에 진보에서는 뭐다? 경쟁보다는 서로 상생이 강조되는 교육 가치 지향이 좀 나타나죠.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는 비평준화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평준화. 이걸 나름대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뭐 외국어고등학교라든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여기는 외고에 대해서 찬성, 여기는 외고에 대해서 반대, 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어떤 굉장히 공부를 좀 잘하거나 소득이 높은 계층의 자녀들이 다니는 어떤 특별한 학교를 갖다 만드는 거에 대해서 여기는 찬성, 여기는 뭐야? 반대, 이런 것도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굉장히 우리가 갈등이 컸던 무상급식 반대, 찬성. 여기는 왜 무상급식이 찬성이냐? 평등의 가치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밥을 먹는데 부모가 잘 사냐 못 사냐 이거하고 상관없이 모두에게 다 뭐야? 공짜로 무상급식을 하는 게 평등적 가치에 부합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뭐다? 대기업 회장의 손자에게까지 밥을 무상으로 공짜로 주는 거에 대해서는 뭐다? 비효율적이지 않냐? 돈을 갖다 쓰는 거에 있어서 재정을 지출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이지 않냐? 이렇게 나름대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갈등 요소가 컸던 사례였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토건 국가를 지향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야? IT 국가를 지향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예전에 이명박 정부가 여기 해당되는 건데요. 왜 토건이냐? 나름대로 국가 정책성을 갖다가 국토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다? 굉장히 어떤 건설이나 이런 개발 위주로 하는 거고요. 반면에 이러한 진보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에는 이러한 토건 국가는 어떤 개발에 치우치게 되면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부유층만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 있는 IT는 뭐야? 거의 평등한 개념이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집에 인터넷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잘 사는 대기업에 인터넷 설치했거나 속도는 똑같죠. 그다음 그 정보의 가치가 비슷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건 굉장히 평등을 취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발인 반면에 여기는 뭐야? 굉장히 친환경을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과 환경이 굉장히 대립성을 띠는 것도 이러한 자유와 평등, 보수와 진보라고 보셔도 됩니다. 개발은 굉장히 효율성을 지향하는 거고, 환경은 뭐야? 누구에게나 같은 환경. 그러니까 저기 있는 산과 강은 나만의 산과 강이 아니라 모두에게 형평성을 전제로 하는 환경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경론자들은 뭐야? 진보에 굉장히 가깝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반면에 이쪽은 뭐야? 굉장히 보수적이죠. 그래서 어떤 터널을 아주 그 크고 유명한 산에 터널을 뚫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러한 보수 정당들은 뭐야?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한 반면에 진보 계층에서는 뭐야? 설령 그게 효율적이라 할지라도 친환경적이지 못하면 그건 보류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또 뭐야? 대립성을 띠고 있죠. 그 다음에 남북관계라고 안보 관련돼 가지고도 이게 굉장히 큰 대립성을 띱니다. 여기에서는 안보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야? 평화를 강조하죠.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가치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수 정당들은 대부분이 뭐야?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항상 이쪽 정당이 들어서게 되면 남북이 대립 관계가 굉장히 강합니다. 반면에 이쪽 진보 정당은 평화를 지향하기 때문에 이쪽에 들어오면 뭐야? 남북 교류가 굉장히 강하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남한의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도 이쪽에서만 방문했지 이쪽에서는 방문을 안 하고 있죠. 그것도 나름대로 이러한 원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하게 되면 왜 여기는 안보를 중요시하고 남북이 대립되느냐? 바로 뭡니까? 이 효율성 때문에 그럽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북한까지 해주느냐? 그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반면에 여기는 형평성.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뭐야? 우리도 힘들지만 북한보다는 좀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서로 돕고 살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남북관계를 굉장히 평등의 형평성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여기는 뭐야? 자유, 효율성의 개념으로 남북관계를 보기 때문에 이렇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제 이것도 효율성과 연결이 되겠죠. 효율성이. 그러니까 어느 누구 한두 명에 배려해 주다가는 뭐다? 효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반면 여기는 뭐야? 형평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각각 개인을 굉장히 존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집단을 강조하기 때문에 질서를 굉장히 또 강조를 하게 되고, 여기는 개인을 강조하기 때문에 뭐야? 굉장히 인권을 강조하게 됩니다. 인권을. 그리고 여기서는 뭐야? 전체적으로 경제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반면에 여기는 뭐야? 복지를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경제를 갖다 나름대로 사회의 가장 큰 가치로, 그러니까 뭐 어떤 개인의 인권이 나름대로 무시된다거나 아니면 침해받는다 하더라도 경제만 발전하게 되면은 문제없다. 이제 이런 식이 굉장히 강하고요. 반면에 여기는 뭐다? 집단과 질서를 통해서 개인의 인권이 무시되는 걸 굉장히 문제 삼고, 그 다음에 뭐다? 개인의 인권을 그 바탕을 뭐로 보냐면은 사회적 복지하고 연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업을 통한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반면에 여기는 뭐야? 복지를 통한 분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특히 이러한 진보 정부가 들었었을 때는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여기는 뭐 이쪽 정부가 들어서면 복지 비용을 많이 줄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이쪽이 더 좋고 이쪽이 더 나쁘다, 혹은 이쪽이 좋고 이쪽이 더 나쁘다가 아니라 양쪽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게 때론 대립성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불러가야지만 뭐야? 올바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걸 조금 다른 의미로서 표현하게 되면 평등은 100사람이 일보 가는 게, 느리더라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자유의 가치는 한 사람이 100보 가는 거, 그러니까 느리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빨리 가서 뭐야? 결승점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좀 이슈화됐던 사례를 보게 되면 사드 있죠. 사드. 이쪽은 사드를 찬성, 이쪽은 반대. 왜 그러는지 아시겠죠? 여기는 안보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여기는 평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여기는 뭐야? 이쪽 평등은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높여서는 안 된다. 자유계층에서는 왜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반대합니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게 되면은 나름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들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는 뭐야? 복지 이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공직자 비리 수사처는 뭐야? 검찰에 굉장히 큰 권력이 쏠려 있는 걸 갖다 이러한 나름대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이런 수사처를 갖다 만들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왜 만드느냐? 검찰과 평등한 어떤 권력기관을 갖다 만들어야 된다. 평등의 개념인 거고요. 반면에 뭐다? 권력기관이 이렇게 힘이 센 게 두 개가 있으면 뭐다?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여기는 또 뭐야? 반대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예전에 뭐 성남이나 서울시 같은 데서 냈던 청년수당, 이거는 복지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쪽은 찬성, 그 다음에 여기는 뭐다? 그렇게 복지를 많이 하게 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누구에게 뭐야? 이거나 청년수당을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만 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러한 나름대로 시사적인 사례들이 뭐야? 다 이 양쪽이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무조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자유와 평등의 가치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거를 제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선거라는 걸 하는데요. 항상 우리가 선거라는 걸 하죠. 선거. 근데 이 선거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선거를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이 이쪽이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쪽 진보 성향이 당선이 됐는데 구청장은 이쪽이 당선됐다. 그럼 바로 뭘 말하는 겁니까? 서울시는 자유의 평등의 가치보다 평등의 가치가 우선시되는 것을 허락을 했고, 그 다음에 뭐야? 대신 구청, 내가 있는 구청은 뭐다? 이쪽이 많이 당선이 됐다. 그러면 평등의 가치보다 자유의 가치를 우선시하는 걸 허락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은 이쪽이다. 그럼 뭐야? 국가 전체가 5년 동안은 뭐다? 자유의 가치보다 평등의 가치가 우선시 되는 것을
허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와 평등은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자유를 먼저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평등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자유를 갖다 우선시할 것인지 평등을 우선시할 것인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구조이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시스템화에 되어 있고 체계화되어 있습니다. 왜?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왜 제가 지금 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 개념을 이렇게 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느냐. 논술에서는 비교 요약형이 어느 대학이든지 문제 1번으로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 비교 요약형이 의외로 이 자유의 개념과 평등의 개념이 나누어지는 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상황에서 대립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꼭 무슨 적중해서 이게 나온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자유의 가치와 평등의 가치, 그 다음에 보수의 개념과 진보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의외로 여러 대학에서 나오는 이 비교 요약형이 굉장히 쉽게 접근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두게 되면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번에 자유와 평등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